네, 정부가 지난 1일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을 시행한 이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한 경공매 유예 또 정지 신청 129건을 법원에 협조 요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에 대한 첫 결정은 이달 말쯤에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예, 그리고 잠시 후 10시에는 전세 사기 특별 단속 중간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오늘 관련 내용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이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서 전세 사기 피해 지원위원회를 출범을 했습니다. 일단 어떤 일을 하게 되는 단체인가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전세 사기 특별지원위원회가 지난 1일부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 시행에 따라서요, 일단 지원 피해자를 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경공매 기일이 긴박하게 돌아가서 지금 당장 지원이 필요한 그런 경우에는요, 지금 법원에 직접 이 피해자 인정 제도를 기다리기 어려운 피해자를 대신해서 유예를 해달라는 이제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렇게 피해자 지원, 피해를 위해서 피해자를 인정하고 그리고 경공매 지연을 요청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위원회를 발족을 하면서 특별법도 시행이 됐는데 법 명칭이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걸까요? 네, 일단 이 특별법은요, 한시적으로만 운영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2년간만 이제 효력을 갖게 되는 우리가 네. 한시적 법률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거든요. 네. 결국 이 전세 사기 특별법은 지금 전세 사기가 정말 기승을 부리고 있었고 이로 인해서 사실 피해자가 계속 증가할 것이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당장 긴박하게 경매 공매가 넘어가게 되는 경우에 이를 대처하는 방안들이 마련돼야 되기 때문에 좀 긴박하게 시행가 되었습니다. 결국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그리고 주거 안정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국토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를 이제 결정해 주면은 그 피해자에 대해서 경공매를 유예해주고 그리고 본인들이 원한다면은 그 집을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주고 그리고 조세 채권 안분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지금 내용을 보면은 전세 사기 가해자의 경우에 사실 대부분의 그 임대인들이 여러 차례 그 빌라나 다세대 다가구 주택들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정말 무더기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당연히 그에 따라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에 따른 국세 같은 것이 미납되어 있거든요. 그런 미납된 국세 세액들을 그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주택에 안분해서 이제 보관하도록 한다. 이런 조세 채권 안분 그리고 이제 경락 대금 만약 이제 임차인이 이 집을 매수하려고 한다면은 그 대금에 대해서 좀 대출 지원 등의 대책을 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전세 사기 특별법이 시행이 되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을 이제 받게 되지 않습니까? 특별법 시행 첫날 795명이 피해 인정 신청을 했다고 전해 들었는데 이들이 다 인정이 되는 건 또 아니지 않겠습니까?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인정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다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위원회에서 피해자를 결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거든요. 예. 그에 따라서 지금 인정받게 되는 조건부터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네. 피해 보증금이 일단 5억 원 이하인 주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경공매가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금 대항력 확정 일자를 갖추고 있는 그런 임차인들만 해당이 되고 있고요. 전세 사기 의도를 가지고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그런 위기에 처한 그런 주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네. 거주지 그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하게 되면은 30일 내로 조사를 마치고 국토부로 송부하게 되고 이 위원회가 이 안건 산정 후 30일 이내에 다시 또 이 피해자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15일 내로 이제 한 차례 정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일단 최대한 빠르게 피해자 인정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 인정받지 못해서 이에 대해서 이의하고자 하면은 30일 내에 국토부에 이의 신청을 하고 20일 내에 재심의를 받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요건에 대해서는 지금 충분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첫 번째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같은 경우에는 뭐 언제쯤, 그러니까 그 절차를 봤을 때 뭐 언제쯤 저희가 알 수
수 있을까요? 이미 이 위원회가 구성되기 전부터 사실 위원회 구성이라던가 절차에 대해서 정부에서 굉장히 빠르게 논의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늦어도 이달 안에는 첫 피해자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만약에 이제 인정이 된다라고 뭐 여러 요건과 절차들을 거쳐서 뭐 이달 말에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 인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어떤 지원들을 좀 저희가 받게 될까요? 네,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생각해 보면요. 만약 임차인이 그 해당 주택을 매수하고자 하는 경우, 그러니까 예, 예. 그 주택을 사고자 하는 경우와 네. 아니면은 이제 거주하지 않고 다시 그냥 임차에 살고 싶은 경우 좀 나눠서 생각해 보면요. 매수를 희망하는 경우라면 일단 경공매 유예 제도를 통해서 일단 시간을 좀 주면서 준비할 시간을 좀 줄 수 있고요. 우선 매수권,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피해자에게 지원을 하게 되고 세금 혜택, 그러니까 이 낙찰을 받으면 취득세를 200만 원 한도에서 이제 면제해주고 3년간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그런 조세 혜택 받을 수 있고 그 외에도 이제 낙찰 자금 등을 일부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피해자 구제책으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네. 만약 매수를 희망하지 않는다면 이제 LH에서 이제 이걸 양도받아 매수 채권, 우선 매수 채권을 양도받아서 행사하고 네.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거나 또는 이제 이에 대해서 좀 예. 장기적으로 임대해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지금 피해자 구제책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잠시 뒤에는 전세 사기 특별 단속 중간 결과도 이제 발표가 되는데 오늘 그러면 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고 이게 주체가 어떤 곳에서 지금 하게 되는 지금 거죠? 국토부와 그리고 경찰청, 검찰청이 지금 합동해서 이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이 내용에는 이제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들에 대한 어떤 통계 자료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처벌이 결국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예, 이런 예. 집단적, 조직적 전세 사기 범행에 대한 처벌 내용 담길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지금 이 시각 진행되고 있는 그 내용 함께 들어보시죠.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에는 황병주 대검찰청 형사부장, 윤승영 경찰청 수사국장,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이 참석하셨습니다. 먼저 합동 브리핑 진행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자가 단속 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고 각 부처에서 부처별 소관 과제의 주요 내용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대검찰청 순이며 발표 종료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중간 결과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부, 경찰청, 검찰청은 금년 1월 18일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여 긴밀한 수사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범정부 전국 특별단속을 시행하는 등 전세사기 범죄에 신속 철저하게 대응하여 왔습니다. 금일은 그간 특별단속 중간 결과에 대해 각 부처별 주요 추진사항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각 부처별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대검찰청 형사부장 및 경찰청 수사국장께서는 단상 옆 지정자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께서 부동산 거래, 정보 등 활용 전세사기 적발 성과를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입니다. 지금부터 전세사기 전국 특별 단속과 관련하여 그간의 수사 의뢰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년간 집값과 전세값이 가파르게 올라 무자본 갭 투자가 성행하였고 전세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전세 사기가 급증하였습니다. 그 수법도 날로 교묘해지고 있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이나 신혼부부와 같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국토교통부는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특별단속 실시에 따라 저희가 보유한 정보를 조사 분석하여 검찰청과 경찰청에 공유하는 등 긴밀한 공조를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보유한 부동산 거래 신고 데이터와 전세 피해 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상담 사례를 결합하여 면밀히 조사 분석한 결과 총 1,322건의 거래에서 조직적인 전세 사기 정황을 포착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 거래에 전세 사기 의심자와 관련자 970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전세 사기 외에도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습니다. 신고 가격, 거짓 신고 등과 관련된 316건은 국세청에, 거래 신고법 위반, 자료 제출 불응 등과 관련된 1,164건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전세 사기 의심으로 수사 의뢰한 사항에 대한 통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 사기 의심 거래의 지역별 보증금 피해 규모는 서울 강서구가 833억 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경기 화성시가 238억 원, 인천 부평구가 211억 원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에 수사 의뢰한 거래와 관련된 피해 임차인은 총 558명이고 이 중 2030 청년층의 비율이 61.3%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습니다. 수사 의뢰한 전세 사기 의심자 등 970명은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42.7%, 임대인 27.2%, 건축주 16.6% 순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하반기에도 전세 사기 의심 사례에 대해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이어가는 한편 분석 대상을 상반기 9천여 건에서 하반기 4만여 건으로 대폭 확대하여 데이터 기반의 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검경으로부터 수사 개시 및 피해자 현황 등 정보를 공유받아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사후적으로 적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AI 및 사회 연결망 분석 기법 등을 활용하고 중개사, 임대인 등의 연결고리 분석 등을 통해 전세 사기 등 부동산 불법 행위 위험을 감지하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토부와 대검찰청 그리고 경찰청이 전세 사기 2차 전국 특별단속 중간 결과 발표한 내용 저희가 함께 보셨는데요. 저희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내용을 일단은 저희가 들어봤고 이 발표의 주체가 국토부와 경찰청과 대검찰청입니다. 이게 이제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이 됐다라는 부분만 해도 이게 상당히 좀 심각하다 이렇게 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사실 전세 제도를 정말 많이 이용하고 있었어요. 예. 애초에 처음에 이제 가게를 꾸리게 되고 독립을 하려고 할 때 처음부터 집을 사는 것이 굉장히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월세에서 시작해서 전세로, 전세에서 시작해서 집을 구매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인생에 있어서의 하나의 노선이 된 것처럼 전세 제도가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집값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또 이제 빌라로서의 수요가 몰리게 되고 또 빌라라는 것이 아무래도 전세가액이라는 걸 딱 정확하게 정해진 것이 없는 시세가 좀 불투명하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이제 빌라에 대한 집단적인 전세 사기가 발생하게 된 것이거든요. 네네. 이 전세라는 것이 원래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우리의 주거와 관련된 문제였는데 이게 어느샌가 전세가 범죄로까지 이루어지다 보니까 예. 사실상 대응책 마련을 위해서도 이제 국토교통부 그리고 경찰청, 검찰청까지 합동으로 범정부적인 어떤 단체 조직을 통해서 이 해결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런 건 좀 이례적인 건가요? 그렇죠. 이제 전세라는 것이 범죄와 연결될 수 있다는 건 우리가 생각해보지 잘 못했던 지점이었거든요. 과거에는 그랬죠. 그렇죠. 뭐 임대인이 뭐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져서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들은 많이 발생했지만 이렇게 조직적으로 어떤 범죄 단체라고 불릴 수 있을 정도로 조직적으로 운영이 되면서 빌라왕, 사실 빌라 사기왕이죠. 맞아. 수십 채, 수백 채씩을 자본이 전혀 없이 무자본 갭 투자 방식으로 활용해서 보유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정말 다수의 선의의 피해자들을 발생시킨 거는 정말 조직적인 범죄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예. 점으로 봤을 때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중간 발표 결과를 지금 발표하는 것이고 관련된 내용도 저희가 정리해서 보도를 해드릴 텐데 지금 이렇게 발표하는 내용도 그렇고 전세 사기가 대두되고 나서 보도되는 것들만 봐도 정말 조직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확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이거 전세 사기 의심이 되는 사람이 970명 수사 의뢰를 했는데 공인중개사가 43%가량을 차지합니다. 이건 또 어떻게 된 내용인가요? 그렇죠. 이 전세 사기의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요. 예. 사실상 정말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빌라를 신축으로 이제 건축한 사람이 공인중개사와 그 중개 보조인 등을 다수 이제 브로커로 영입을 해가지고 굉장히 높은 금액의 전세를 얻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는 정말 이름만 빌려주는 사람에게 이 빌라, 이 다세대 가구, 다가구 주택을 통째로 매매함으로써 정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게 하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이런 조직적인 범죄 과정에서 다수의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이 가담한 것으로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예. 중개보조원은 사실상 우리가 공인중개사무소 들어가 보면은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보조원 이를 보조해주는 그 업무를 하는 직원들이 다수 함께 앉아 있는 걸 확인하실 수 네네. 있는데 그냥 일반인이 들어가서는 누가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확인할 방법이 사실 구분을 없습니다. 전혀 저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피해자들은 나는 공인중개사인다고 생각하고서는 거래를 진행한 것인데 사실상 중개보조원에 불과한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고요. 예. 이 전세 사기의 조직적인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이 이렇게 42% 정도나 가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는 이 결과는 굉장히 좀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상황이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뭐 어떤 처벌이 가능한 걸까요? 일단 이런 전세 사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사기죄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기 쪽으로 이제 당연히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서 허위 매물을 이제 소개하고 거래한 경우에는 따라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도 당연히 같이 가능하거든요. 이제 형사적인 처벌과 이제 행정적인 처벌은 피하기 어려운 행정처분이라는 상황입니다. 건 뭐 자격적인 부분에서의 정지라든지 이런 부분입니까? 그렇죠. 자격 정지와 이제 그와 따른 이제 면허 박탈 등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경찰청에서도 이번에 이제 단속을 했고 2,895명을 검거했고 네. 그 가운데 거의 300명에 가까운 이제 사람들을 구속을 했는데 최초로 이 전세 사기 조직 단체에 대해서 형법을 적용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이게 어떻게 좀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다수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가해자들도 정말 다수였습니다.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거든요. 네. 이 몸통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다수의 브로커들이 좀 사용이 되었고 또 뿐만 아니라 단순히 뭐 명의만을 빌려준 사람들은 다수가 지금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형법 114조에서는 범죄단체 조직에 대한 그 죄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체가 4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해져 있을 수 있는 그런 범죄를 할 목적으로 어떤 단체를 조직한 경우에 그 단체에 가입된 사람들도 모두 같은 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마련해주는 그 조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기 범죄 전체, 이 전세 사기 단을 어떤 범죄 집단으로 규정을 하려는 어떤 최초의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걸 이게- 범죄 집단으로 보게 된다면요, 단순 가담자, 명의를 빌려줬다거나 이런 단순 가담자들도 사실 사기죄의 죄책으로 함께 처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 지금 확인된 피해자만 해도 거의 3,000명이 되고요. 확인된 피해 금액도 4,60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에서 그래서 전세 사기 전담 검사를 지정해서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경찰, 검찰, 국토부 어떤 식으로 이 조사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일단 검찰청에서는요, 지금 전담 검사 71명을 추가로 투입한 그런 예. 상태입니다. 굉장히 많은 인력이 투입돼서 전방위적으로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대검찰청, 그리고 경찰청, 그리고 국토교통부가 이 관련 자료들을 좀 면밀하게 굉장히 다 지금 서로 공유를 하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사법체계가 굉장히 사실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빠르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네. 어쨌든 소송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그렇죠. 없잖아요. 예. 그리고 경매 절차 등이 좀 걸리게 된다면은 당연히 시간이 필요한데 예. 이 전세 보증금 미반환 부분은요, 사실상 이 피해금을 받지 못하면 당장 내가 살 곳이 살 수도 없어지는 없죠. 예, 예.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보증금이라는 것이 청장년층에겐 특히 지금 모아놓은 돈 전부 그리고 또 빚을 내서 대출을 받아서 그렇죠. 지금 감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빠른 피해 구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검경 그리고 이제 이 국토교통부가 합심해서 정보를 좀 빠르게 교환하고 그리고 수사 과정을 좀 최대한 단축시키고 있어서 실제로 이 이후에 지금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 굉장히 좀 빠르게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한 라인 구축을 통해서 정보도 좀 빠르게 교환하고 수사 상황도 좀 면밀하게 빠르게 교환을 하다 보니까 어쨌든 진행이 있어서 좀 빠르다는 점은 좀 고무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앞서 이 전세 사기 조직범 네. 행에 대해서 이제 범죄 집단이 이제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검찰은 경합범 가중을 통해서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을 하는 등 이제 죄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 공소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경합법 가중이라는 게 뭔가요? 지금 이 전세 사기 피해를 살펴보면요, 예. 사기가 여러 건이 발생하게 되고 있는 상황이죠. 피해자가 여러 명인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범한 죄가 여러 개인 경우에 이걸 합산해서 처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동일한 사기여도 개수에 따라서 다르다는 그렇죠.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다른 거니까 다른 사기건인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 개의 집, 여러 채의
자체의 지위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경합범 가중을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경합범 가중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사기죄, 내가 타인을 기망해서 재산적 이득을 처한 경우라면은 이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는데 경합범 가중을 통해서 장기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15년 이하의 징역까지로 좀 가중해서 처벌이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범죄 집단 적용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네. 원래 범죄 집단이라고 한다면 정말 어떤 흉악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모여진 어떤 단체, 좀 그렇게 영화에 나오는 그런 맞아요. 범죄 집단만 생각하시기 쉬운데 이번 사안과 같이 저 전세 사기를 위해서 조직적으로 꾸려진 이런 이 단체에 대해서도 범죄 집단이라는 걸 적용하게 되면은 이 단순 가담자들까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기죄로 함께 의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전담 검사들이 지금 투입이 돼서 직접 지금 지휘를 하고 공소를 유지할 것이고 굉장히 법정 최고형까지 내려질 수 있도록 엄정하게 처벌할 것을 지금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처벌은 좀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좀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전세 사기범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점검 대상들이 있어요. 아까 전에 뭐 공인중개사 얘기도 해주셨고 중개사가 의심 비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임대인, 건축주, 분양업자 순이거든요. 일단 중개인으로 먼저 이제 이야기를 해봤을 때 우리가 중개인과 계약을 할 때 어떤 부분에서 이게 좀 의심 사례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중개사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좀 불법이라고 봐야 하는지 조금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인중개인을 우리가 함께해서 이제 집을 구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 그 집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제 우리 국민들도 좀 잘 알아두셔야 되는 게요. 등기부등본 보는 법 같은 것을 좀 미리미리 확인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요. 사실 공인중개사가 뽑아준 거를 가지고 우리가 보통 이제 공인중개사 네. 사무실에서 확인을 하게 되는데 예. 사실상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인터넷 등기소에서 누구나 열람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등기부등본 같은 거 본인이 직접 챙기시고 사실상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세 부분으로 등기부등본이 나눠져 있는데 이제 표제부 보면 그 주소, 그리고 갑구에 보면 현재 소유주, 을구를 보면은 지금 채권 최고액, 그러니까 이 집에 빚이 얼마가 들어있는지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집이 문제가 되는 집인지 매매가나 전세가보다 너무 많이 근저당이 잡혀 있어서 경매에 갔을 때 내가 우선 변제를 받지 못하는 건 아닌지 등을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진행하시기보다는 좀 직접적으로 확인하시는 노력이 정말 절실히 필요하고요. 네. 앞서 질문 주신 것처럼 사실 공인중개사는 그렇게 허위로 이런 사람들에게 이 집을 소개할 때 지금 이 빚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고 뭐 경매가 넘어갈지도 모르고 굉장히 위험한 집임에도 불구하고 안전하다고 허위로 속여서 이 집을 소개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또 이제 경계할 부분은 사실 대다수의 공인중개사분들은 성실하게 본인의 업무를 수행하고 계신데 그렇죠. 이들도 정말 일부거든요. 지금 전체 범죄에 가담했던 가해자 중에서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인이 이렇게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는 것뿐이지 대다수의 또 공인중개사분들은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상황이라서 네. 이 점도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적해주신 부분, 우려하신 부분도 역시나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정부가 특별 점검을 벌였더니 뭐 여러 위반 사례들이 좀 나왔다고 하는데 그 각각의 사례들을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정말 다양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요. 일단 내가 지금 빌라나 다세대 주택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전세를 주든 판매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브로커 등을 통해서 굉장히 높은 가격에 전세를 들어올 사람들을 모집을 하게 되고요. 이를 정말 명의만 빌려준 사람에게 갑자기 전세 계약 체결 이후에 통으로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세입자 입장에서는 하루아침에 지금 임대인이 바뀌게 된 것인데 이 임대인이 전혀 무자격자인 거고 전세 보증금을 충당해서 이걸 구입한 거기 때문에 사실상 아무런 돈이 없는 자본이 없이 이 빌라들을 구입하게 되는 경우 이런 무자본 갭 투자 방식이 또 하나로 집어질 수 있고요. 또 이제 업계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하는 거예요. 원래 금액이 한 2억 정도라는 그 집을 지금 있다면은 계약을 좀 업계약을 하도록 해서 2억 5천 이렇게 계약의 금액을 올려놓고 그 사이에 그 중개료 올라간 액수만큼은 또 편취하는 브로커들이 편취하는 그런 업계약서 방식도 횡행하게 운영이 됐고요. 또 이제 공인중개사나 그런 중개보조인 또 그런 브로커 등을 고용해가지고 여러 오피스텔들 중에서 좀 높게 전세가액이 높게 책정된 매물들만
골라서 구입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전세가액이 매매가보다 높은 그런 집들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적지 예. 않죠. 예. 그러면 오히려 전세금이 더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차액을 받고서는 그 집을 구입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돈을 주고 집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금이 더 높게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만큼의 차액만큼을 내가 오히려 받고 집을 구입하게 되니 일단 그 차액만큼은 편취하고 나중에 자력이 없으니까 보증금은 하나도 반환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이 정말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중개사를 통해서 우리가 중개를 받지만 사실 그런 깡통 전세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 깡통 전세를 중개한 중개인에게 60%를 배상하라 이런 판결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일반적인 것과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죠. 이제 통상적으로는 이제 공인중개사가 허위의 매물 내지는 좀 문제가 되는 매물을 소개해가지고 결국 그 임차인이 피해를 보게 될 경우에요. 공인중개사가 배상해야 되는 비율이 뭐 10%에서 20% 정도로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되었었는데요. 네. 이번에는 아무래도 이런저런 사안들이 또 고려가 되었고 공인중개사가 이거에 대한 가담 비율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이런 판단이 나왔겠지만 공인중개업자가 지금 피해본 금액의 60%까지 배상하라는 좀 이례적인 판결도 최근 등장을 했기 때문에요. 통상적으로는 정말 30% 이상의 책임을 묻는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 이 판례를 통해서 앞으로의 그런 이 공인중개사에게 어떤 책임을 묻는 판례에서 또 하나의 어떤 기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 전세 사기 문제를 또 보다 보면은 뭐 공인 중개사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이제 총체적으로 컨설팅하는 컨설팅 업체가 존재한다라는 부분에 많은 분들이 좀 놀라셨을 것 같아서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좀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이번 이 전세 사기는요. 개개인의 일탈 내지는 한두 명이 지금 잘못으로 벌어진 것이 아니라요. 굉장히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집값이 정말 상승하는 시기에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 특히 이번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대부분 20, 30대층이 많은 그런 청년층에 집중되어 있는 것처럼요. 청년층은 결국 직장 내지 뭐 공부 때문에 이 수도권에 거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그렇죠. 상황들이 또 예,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니까 빌라로의 어떤 수요가 몰릴 것은 누구나 예측이 가능했는데 이 빌라라는 것이 참 시세가 아파트만큼 정확하게 딱 떨어지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보의 불균형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죠. 이 집을 사거나 이 집에 전세로 들어가려는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 집, 이 빌라가 정확히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고요. 네네. 특히 임대인의 자력 여부, 이 사람이 지금 어느 정도로 자금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국세나 이런 미납된 세액은 없는 건지, 이 집 말고 다른 집을 이렇게 무자본 갭 투자 방식으로 여러 채 갖고 있는 건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걸 조직하는 이 뒤에 어떤 불법적으로 이걸 컨설팅하는 조직 단체들이 있다는 건 굉장히 충격적으로 맞아요. 다가오고요. 예. 지금 이 상황은 우리가 어떤 경제의 흐름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예측도 가능했던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발 방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일정 부분 매매 가격 이상으로 매매 가격의 몇 프로 이상의 전세는 주지 못하는 그런 어떤 하한선을 둬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 또 조직적으로 한 사람이 어떤 자본 없이 집을 여러 차례 매수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무자본이라면 제대로 그 자금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면 이걸 차단하기 위한 그런 제도적인 마련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범정부 특별단속도 그래서 하는 거고 전세사기 특별법도 1일 날 시행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피해자들은 사각지대가 있다. 아직 미흡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책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전세사기 특별법이 그래도 좀 빠르게 지금 당장 경매 공매가 들어가기 그 직전인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걸 유예해 주기도 하고 이제 우선 변제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당장 급한 불을 끄는 그런 대책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좀 법의 그 사각지대는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보증금의 상한도 이제 5억 원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5억 원이 지금 사실 서울에서는 워낙 또 전세값도 올라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5억 원 이상의 지금 전세 보증금에서 두고 살고 있지만 전세 사기 피해를 볼 수 있는 분들도 존재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좀 문제로 좀 지적이 되고 있고요. 결국 이런
이런 여러 가지 점에 있어서 모든 피해자들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법안 마련은 굉장히 어렵겠지만 또 다른 피해자들 입장에서 이건 반쪽짜리다, 뭐 대출해주겠다 이런 대책에 대해서도 그러면 이미 대출을 받아 있는 건데 다시 또 그 대출금은 내가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또 다시 빚을 내서 그러면 새로 주거에 들어가란 말이냐, 예. 이런 또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당장은 이제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어떤 대책은 충분히 됐겠지만 좀 시간을 가지고 피해자들과 그리고 관련 법 전문가, 임대차 전문가들과 함께 좀 장기적으로 대책을 좀 더 추가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반드시 있어 보입니다. 예. 한시가 급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협동조합을 만들었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개개인이 이걸 다 대응하기에는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 국토부와 검찰청, 경찰청도 합동해가지고 피해자를 인정해주기 위한 그런 위원회 등도 마련한 것이 다 그런 이유거든요. 그렇죠. 개개인이 직접 이 피해자가 직접 나서서 이 구제를 신청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뭐 동탄 전세 사기 피해자 18명도 민간 협동조합을 설립한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럼 피해자의 주택 소유권을 이전받아서 임대 수익을 좀 분배하거나 하는 대응 등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협동조합을 만들어 두면은 아무래도 단체적인 입장에서 어떤 법적인 대응을 하기에도 좀 더 수월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이제 경매 압류 같은 것들이 없어야지 좀 원활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또 완전한 피해 복구까지에는 협동조합을 구성했다고 해도 참 어려움이 좀 예상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예, 전세라는 거 사실 뭐 저희 주변에도 전세로 거주하시는 분들도 워낙 많고 그렇죠. 우리나라에 있는 좀 독특한 제도라고 하는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전세 수명이 이제 다한 것 아니냐라는 발언을 하면서 전세 폐지론이 조금 이제 불이 붙고 있습니다. 관련돼서는 이제 뭐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도 좀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세 제도가요, 1960년대 산업화를 거치면서 우리나라에 좀 자리 잡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전세 제도가 지금까지는 굉장히 편리하고도 그리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일단 맡겨두고 내가 이 집에 사는 동안은 이제 집주인이 그 돈으로 예금 등을 통해서 이자를 취득하는 것이고요. 내가 이 집을 나올 때 그 목돈은 그대로 받아 나오는 그런 구조였는데요. 사실상 외국 분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신기하다고 생각하는 지점이 어쨌든 집주인이라고 할지라도 생판 모르는 남인데 생판 모르는 남에게 그쵸. 내가 모아놓은 전 재산과 다름없는 목돈을 그냥 맡겨둔다? 그게 가능하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 집주인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 현재 경제 상태가 어떠한지, 혹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면 그 사업이 잘 되고 있는 건지, 급하게 어떤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잘 굴러갈 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지만 사실상 지금처럼 이제 집단적으로 보증금이 미반환되고 조직적인 전세 사기가 발생하게 되면서 전세 제도 자체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세 비율이 좀 감소하고 있어서 이제 월세로 돌리게 되면서 전세 비중이 한 15.2% 이제 월세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데 예. 월세도 좀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럼요. 이 월세를 다달이 이만큼 낸다는 것도 사실 청소년층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자리 잡고 있어서 결국 이 해법은 주거의 안정, 그 청년층도 이제 주거를 안정적으로 구할 수 있는 그 주거의 안정에 있을 것 같고요. 전세 보증금의 규모가 1,058조 원에 달합니다. 예. 굉장히 어마어마한 상황이고 지금 전세 사기 피해도 더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고 지적하는 부분이 2년 전세가 만기잖아요. 그쵸. 아직 지금 내가 만기가 돌아오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피해자인지도 확인이 안 되고 계신 거거든요. 지금 차례차례 만기가 돌아올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이번에 이런 합동 대책을 통해서 이 전세제도 전반에 대해서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이런 전세 사기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조직적인 범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개선 반드시 뒤따라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